자, 뭘로 가니까. 그러면 오늘도 뉴스 전해주실 우리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님 모셔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우리 권순우 팀장은 네. 3일 연휴 기간에도 계속 취재를 하시더만. 네. 드디어 이제 네? 우리 3프로의 기업 문화에 완전히 이제 젖어들었. 김 씨도 인터뷰하고 라 씨도 인터뷰하고. 네. 근로자의 날이라 근로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어제 뉴욕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졌던 이슈는 아무래도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폐쇄였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 여파로 증시가 약간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14%, 나스닥은 0.11%, S&P 500은 0.04%, 약보합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과 뉴욕 시그니처 은행에 이어서 세 번째로 파산한 은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파산 관제인으로 지정을 한 곳고 인수가 된 곳이 JP 모건 체이스. 예. 제이미 다이먼이 결국은 소방수로서 불을 껐습니다. 그러면서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거래 발표 직후에 이제 뭐 짜잘하게 더 작은 은행권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이번 조치로 거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됐다. 은행의 위기 부분은 이제 끝났다고 봐도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JP모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에 다른 대형 은행들과 같이 그 퍼스트 리퍼블릭이 한 300억 달러 정도를 예금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위기가 진정되는 듯 보였는데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그 은행이 실적 발표를 했더니 예금이 거의 한 10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30조 이상 빠져나갔더라. 그러면서 위기가 좀 재점화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JP 모건 체이스가 여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인수하게 되면은 예금자 보완도 상관없이 다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휴일에 바로 정리를 해서 날 그 영업일이 되자마자 다 바로 영업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SVB를 비롯한 세계 은행의 자산 합계가 한 713조 원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2008년에 은행이 25곳이 문을 닫았었다고 해요. 네. 예, 그때 우리가 뭐 기억하는 건 리만 브로더스 뭐 이런 것들만 그렇죠. 기억을 하겠지만 은행이 25곳이 문을 닫았었는데 그 당시에 그 망한 은행의 자산 합계가 705조 원이었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망한 게 세 군데인데 713조로 더 커요. 금융위기 때보다 망한 은행의 자산 규모가 더 크다. 예, 은행 기준으로는 더 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투자은행 그러니까 증권회사도 포함인가요? 예를 들면 리만 브라더스 같은 건 사실 커머셜 은행은 아니니까 예, 그거 빼고입니다. 그거 빼고겠죠. 은행 그 2008년에 어떤 파생이라든지 뭐 여기서 예금보험 대상이 아닌 투자은행 자산은 빠진 상황인데요. 어쨌든 은행 기준으로는 이번이 더 컸다라는 네.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 제이미 다이먼의 주장대로 이것을 마지막으로 은행 위기가 좀 진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얘기는 본인이 퍼스트 리퍼블릭을 산 거잖아요. 예. 사고 나서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잘 산 거예요.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그렇죠. 더 이상 만약에 샀는데 더 큰 게 터져. 그러면 잘못 산 거 아니에요 이게. 예. 다분히 내가 보기에는 바램 희구를 얘기한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안 끝났습니다. 다이먼 not yet. 그 직접 가서 좀 전해주시기. 가서 한번 얘기하려고 불러. 네. 한번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응. 네. 영원히 있죠. 나도 뭐 오늘 김프로님 좀 멋있는데요. 그래. 자, 아직 안 끝났답니다. 아직 안 다이먼님. 끝났어요. 네. 두 번째 뉴스는 그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실적 나온 거 그냥 살짝 정리를 해드리려고 네. 그러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조금 있어요. 이번에 LG화학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굉장히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제가 그 휴일에 그 잠깐 뉴스를 보는데 뭐 요즘에 괜찮은 섹터가 별로 없어요. 뭐 반도체도 별로 안 좋고 그나마 좋은 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 소재 여기 정도가 좋거든요. 근데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중국의 이제 노동절 휴가가 있잖아요. 네.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여기는 휴가를 쓰는데 한 5일 동안 휴가를 씁니다. 근데 와, 관광객이 그냥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산 이런 데는 그 올라갔던 사람이 그 거의 산에 등산을 할 때 줄 서서 올라가고 줄 서서 내려오는데 아예 그 밀려가지고 못 내려와서 그냥 화장실에서 다 노숙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 계속적으로 국내 여행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행 수요가 엄청나고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이 4월 기준으로 500% 정도 증가했다는데 그것도 이제 그 지금 5일간의 노동절 휴가가 포함이 안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그
리오프닝 효과가 좀 있었다면 우리나라 명동이나 종로 요즘 명동은 조금 사람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종로 가 보면은 정말 임대 그 내놓은 빌딩들이 많거든요. 종로 쪽에. 예. 예. 근데 지금 그다지 좋은 섹터가 별로 없는데 좀 관계가 좀 좋았다면 이런 거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 매출 14조의 분기 기준 최대 실적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늘었습니다. LG화학의 양극재 사업 맡고 있는 첨단 소재 부문의 호황 때문인데요. 영업이익도 한 2천억 원으로 31%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요새 반도체도 별로 안 좋고 뭐 이래저래 뭐 화학 쪽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여기서 첨단 소재 부분에 양극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분기 기준 최대 매출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매출이 1조 1천억 원인데 여기서 에너지 소재 부분이 7,800억 정도. 그러니까 원래 포스코의 퓨처엠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화 벽돌 같은 거 만들던 회사. 그렇죠. 생석회라든지 내화 벽돌 만들던 회사인데 그 원에 고로가 있으니까. 예. 네. 2019년만 하더라도 그게 100%였어요. 근데 지금 4년밖에 안 됐는데 1조 1천억 원 중에 거의 7,800억이 야. 에너지 소재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포스코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빨리 전환했네. 예, 정말 아니 빨리 사실 전환됐습니다. 포스코라는 회사가 완전히 그 옛날 구경제 산업의 대표 아니에요. 그쵸. 철광, 굴뚝 산업. 내화벽돌, 뭐 화학 뭐 이런 건데 예. 그게 어느 순간에 그래서 사실 포스코 경영진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보내도 왜냐면 사실 그 큰 회사를 저렇게 변신시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게 자기 회사 자기 오너도 아니잖아. 그쵸. 네? 네, 그냥 전문 경영자 경영이죠. 전문 경영자들이거든. 근데 전문 경영자들도 밖에서 영입돼 가지고 뭐 해외 MBA하고 뭐 외국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포스코 토종으로 쭉 승진해 가지고 하는 분들이거든. 그렇죠. 그잖아요. 물론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뭐 외풍 논란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그 염호를 사려는 거죠. 그쵸. 그거 잘못 샀다가 꽝 되면은 만약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잘못 샀어. 이전에 잘못 샀다 꽝된 적도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막 자기 경영 책임지고 이사회에서 막 그렇게 막 후달리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거죠. 난 그래서 참 저거는 진짜 굉장한 이 그 어떻게 보면 경영학 그 교실에서 사례 연구 사례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지? 보통 이제 뭐 그냥 다 알려진 비밀 같은 거지만 이제 꽂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렇게 경영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아니 저기는 이제 꽂은 건 아니지. 알려진 게 아. 꽂았다는 게 아니 뭐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낙하산 아니에요. 저기는. 아, 지금은 내부에서 승진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무슨 정권의 어떤 그 이게 작용되고 이러진 않아요? 그랬었는데 이번에 저 포스코 회장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죠. 이번이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게 있었으면 이제 예전부터 지금 뭐 염호도 뭐 한 10년 전에 심어놓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요, 10년 전에 했던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염호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양극재는 한 10년 전부터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그렇게 이제 꽂은 인사가 잘 하기도 하는가? 아니 뭐 그 외부에서 갑자기 낙하산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그 내부에서 네. 발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예. 또 어쨌든 좋은 그 굉장히 좋은 성과를 사례, 보였다. 연구를 그렇죠. 해볼 만한 사례다. 네. 예, 근데 제가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이번에 SKIT가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신황다에다 2차전지 분리막 공급하기로 했어요. 이거 사실 중국 쪽에 들어가는 건 처음인데 신황다가 주로 공급하는 고객사가 지리차, 둥펑, 뭐 상하이 자동차 같은 중국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중국이랑 관계가 꽤 깊어요. 그동안도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왔고 이번에 네. 좀 납품을 하게 됐고 LG엔솔 같은 경우도 그 지난달 5일에 그 모로코에서 그 야화라는 중국 업체하고 수산화 리튬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관광업이랑 이 얘기를 같이 드리는 이유가 지금 잘 되는 데가 전기차하고 뭐 배터리하고 배터리 소재인데 사실 중국 때문에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 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 쪽은 선을 좀 긋더라도 되는 쪽에서는 좀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좀 많이 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미국이라든지 유럽 기업들이 중국하고 거래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들은 막 되게 서로 으르렁 하면서도 경제적인 실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냉정하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잘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하고 거래가 계속 있을 때 우리가 잘하는 거는 중국에서 또
수익 낼 수 있는 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경쟁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인 것과 별개로 경제적 실익은 계속적으로 추구를 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들어가기 전에 뭐 댓글에서 좀 일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의혹만 줄곧 제기돼 왔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금융 당국에 처음 적발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요건 한번 저희가 찬찬히 좀 조사를 해갖고 뭐 내일이든 모레든 우리 네. 권 팀장님이 한번 전해 주실 겁니다. 주말에 뉴스가 나왔죠? 네.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지금 요 뉴스 왜 안 하냐고 하도 왜 안 하냐고요? 네, 이거 큰 뉴스 아니냐 이러시는데 물론 큰 뉴스죠. 근데 이제 이건 좀 정확한 좀 사실 파악도 하고 아니요, 사실 파악할 것도 없는 게 그 네. 보도자료 나온 얘기여가지고. 근데 얘기를 근데 오늘 저 얘기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SG 그러니까 문제. 그거 일단 얘기하세요. 하고 네. 요건 이제 나중에 뭐 또 기회 될 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보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새롭게 내용들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어제 라더견 대표님하고 좀 네, 통화를 네, 네. 했어요. 라더균 대표하고 예, 예, 통화를 하셨어요. 예. 뭐랍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그 세 번째 뉴스로 예. 네. 오늘 되게 당황스럽네요. 자, 천천히 하시죠. 네, 천천히 하시죠. 네. 일단 라더근 대표는 이제 김익래 다우데이터 회장한테 손해배상 민형사소송 청구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김익래 다우데이터 회장 쪽도 이거 라더근 대표를 비롯해서 이 일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고소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 라더견 대표가 지금 주범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김익래 회장을 소송을 하겠다라는지에 대한 그 사건 관련한 얘기들을 좀 어제 같이 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주가를 올렸냐? 이게 주가를 올린 게 있고 주가를 이렇게 내린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올렸냐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어떻게 내렸냐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한번 차트 같이 보시면은 네. 이게 쫙 올라갑니다. 이게 예쁘게 쫙 올라가가지고 한 10,000원대 정도 되던 게 한 55,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가 이제 폭락하는 시점이 돼요. 그러면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분이 추구하던 투자 방식 이름이 뭐냐면 돈으로 돈 버는 자산주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돈으로 돈 버는 자산주. 그러니까 이거를 자산이 많은 주식을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사게 한 겁니다. 계속. 그래갖고 뭐 그러니까 좀 처음에 자기들이 계속 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억 투자를 했는데 한 30% 40% 수익 났다. 그러면은 이제 맡기는 거죠. 큰 돈을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임을 하게 되는데 그 일임은 불법입니다. 네. 불법으로 일임을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통으로 계좌를 맡기고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법행위는 한 거죠. 근데 불법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 네. 일임은 불법이에요. 네.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옛날에 작전하듯이 쩐주를 딱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 방식이 아니고 네. 그렇게 온 사람도 있고 그렇게 오지 않은 사람한테도 계속 그 방식의 종목을 추천을 한 거예요. 8개 종목을. 그러니까 거의 주변에 청소하시는 분까지 다 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오늘 작전을 해야 되겠다. 얼마부터 얼마까지 올려야 되겠다. 뭐 선수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모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큰 회사들을 중심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 주변에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관여된 사람이 1,000명이다, 2,000명이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이게 왜 숫자가 특정이 안 되냐면은 자기가 직접 관리했던 계좌가 있고 그게 아닌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속 산 겁니다. 그리고 이게 통정 매매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네. 누가 중간에 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관리한 게 아니니까 중간에 추천받아 갖고 샀다가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또 갖다 받아낸 겁니다. 물량을 던지면 누가 받아요? 이쪽에 일임 계좌에서요. 라더견네. 예.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 이제 고객들 중에 자기를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물량 받아서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불법이죠. 사실은. 어. 그 통정이잖아요. 통정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통정이 불법 아니에요? 통정은 불법이 아닙니다. 통정 거래가 불법 아니에요? 통정이 불법이 아니고 네. 통정을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가 불법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주가 관리의 목적. 그러니까 주가 관리 목적의 주문이 잘못된 거지 통정 매매가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통정은 그 자체로 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요. 네. 통정 매매를 통해서 불법 행위를 하는 걸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안은 지금 이 상황은 시세 조정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불법이죠. 그러면 불법이죠. 그러니까 라드건 대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주가 불공정 거래가 이게 불법 거래 딱지 붙여놓고서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주문 내는 그런 패턴들을 시세를 조종한다는 목적을 가졌다라고 해서 수사당국에 처벌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세 조정 주문이라고 딱지 붙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야 모든 거래가 그렇죠. 모든 거래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는 계속 샀다. 사기만 했을 뿐이다. 그리고 판다는 사람 있으니까 그 물량 받아준 거다. 괜히 이 사람이 물량 세게 던지면 시장에 충격 주니까 자기네들이 받아준 거다. 이게 그분의 주장이에요. 그 8종목이 좋아서 계속 샀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샀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같이 샀다. 1,000명, 2,000명 되고 거기서 뭐 그렇게 움직인 돈 한 조 단위가 넘을 거다. 그리고 거기서 수수료는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그럼 이게 계속 올랐으니까 중간에 판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익 실현한 사람. 이익 실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수익금을.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반반으로 다 나누어서 받을 수가 없었대요. 아니 그 회사가 그렇게 좋아서 살 것 같으면 아니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아서 그 계좌 관리를 왜 해요? 그냥 좋다고 주변에 수수료 받으려고 한 거지. 수수료 그냥 내라고 하면 되지. 아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게 정프로님 처음에 네. 자기가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네. 잘 맞춰요 이 사람이. 네.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통으로 맡기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아 통으로 맡기시면 해드릴게요라고 했다는 게 이제 라더견 회장의 주장이라는 그렇죠. 거죠. 불법인 건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라더견 대표 쪽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네. 자기가 어떤 불법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감옥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그리고 5대5로 받기로 했는데 네. 뉴스 보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골프 회원권, 리조트 회원권, 네. 카드깡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규모가 너무 크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20억 벌었다. 그럼 50%면 10억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게 10억씩 이게 엄청나게 큰 현금이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억 받으면 증여세 5억 내야 될 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니까 골프 회원권, 리조트 회원권 이런 걸로 거래를 했고 그리고 뭐 필라테스, 골프 레슨비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깡으로 받은 거예요. 다 불법이죠 그것도.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이거 다 세금 문제 분명히 다 있을 허위 거래잖아. 겁니다. 허위 거래. 그러니까 탈세도 있고 그러면.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분들을 비롯한 수많은 거기에 얽혀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다 같이 사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좋은 회사들 다 같이 주해서 사는 게 뭐가 문제냐. 그거 문제죠.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지 그걸.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거죠. 예. 아 그래서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있어요. 뭐라고요? 좋은 회사 다 같이 산 게 문제고 그래서 지금 김익래 회장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키움에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그냥 자잘하게 거래하는 분들이 그냥 불특정 다수가 뭐 방송을 보고서 자기가 투자 아니 판단을 해서 자기들의 움직이는 문제가 거고. 아니면 좋은 가격에 판 게 왜 문제예요 그러면 김익래 회장은. 그 얘기는 제가 또 드릴게요. 판 거에서의 문제. 예. 지금 올리는 거에 문제를 드리는 거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 사실 이게 그냥 다 같이 한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은 이거를 모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게 문제고 다 같이 그냥 모아서 한 번에 거래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훨씬 쉽잖아요. 이게 바로 집합투자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간접 투자잖아요. 예. 펀드 매니저한테 돈 맡기면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 맞아요. 면허 있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제도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같이 다 움직여서 거래하는 그 방식이 그런 것들이 펀드라는 것에 제도가 생긴 거고 그렇게 큰 물량들을 만약에 펀드가 뭐 판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팔아서 쳐 올리고 해가지고 종가 관리는 안 했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에는 무조건 사고 오늘은 한 2% 이하로는 팔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쫙 올려버리면은 네. 이게 시세 조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내가 아니 내 돈 가지고 저 사람이 투자 잘하는 것 같아서 내가 돈 맡겼는데 그게 왜 문제냐 문제를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떤 상황까지 될 수 있냐면 자기들이 지금 현재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시간 많이 됐네요. 하세요. 누가 돈 빌려준다고 통장 만들어 갖고 오라 그랬을 때 그거 갖다 주고서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면은 자기가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지금 이 투자 방식이 시세 조종이라고 수사당국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거기 투자하신 분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 쩐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 이게 오르는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뭐 임창정, 박혜경 이런 얘기들은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게 들리진 않아요. 그건 뭐 사이드로 치고요.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는 네, 사람 네, 중에 네, 한 네. 분이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라더견 대표의 거래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라더견 회장 쪽에서 왜 김익래 회장 쪽을 공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은 여기가 폭락을 하면서 자기네 피해자들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이익 본 사람한테 환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불법으로 인정되면 감옥 가겠는데 자기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리는 파트에 대한 근데 얘기를 그 사람 얘기인 거죠, 그죠? 예.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신뢰를 가지긴 매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럼 내리는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이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보면은 여기가 4월 20일이에요. 네. 표 찾은 게 4월 20일이고 여기가 이제 24일, 26일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 라더견 대표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은 4월 20일 차트예요. 4월 20일에 보면은 키움증권에서 매도량이 거의 한 150만 주가량 네. 매도량이 나와요. 네. 근데 4월 20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김익래 회장이 140만 주를 시간 외로 매매를 했어요. 블록딜로. 아, 당연히 기업증권 통했겠네요. 근데 시간 외로 거래가 된 거니까 이게 어떻게 잡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때 매각 가격이 43,000원에 시가보다 좀 할인된 가격으로 네.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이른바 반대 매매 같은 것들 있잖아요. 반대 매매 같은 것들이 언제 나오냐면은 그 다음에 24일 날 SG증권에서 33만 주 정도의 반대 매물이 나옵니다. 24일 월요일에요. 월요일 날. 네. 그럼 이게 사실상 그 반대 매매 CFD 반대 매매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G증권은 그 백투백이라 그래가지고 CFD 거래를 받아주는 외국계 증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실질적인 거래는 한국계 증권에서 일어난 거고 그거에 대한 백투백 옵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SG에서 나온 거고 그럼 그 다음 날 보면은 이게 이 다음 날 거래인데 그 다음에도 그렇게 크게 안 나와요. 이베스트 하나증권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CFD 물량이 아니라 신용융자 물량입니다. 그럼 그 다음 물량 보면은 그때부터 이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삼성증권, 한투, KB 이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그동안 거래가 안 된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는 동안 핫따로 가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거래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김익래 회장 쪽에 블록딜을 받아간 그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식을 그냥 헐값에 던졌다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라더건 대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그 블록딜을 받아간 누군가가 이거를 던지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서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주식을 43,000원에 샀는데 이걸 던져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릴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손해 보는 일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지목을 하는 게 그 원래 보통 이런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블록딜을 하게 되면 약간 할인 매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받아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비트리지 먹으려고. 예, 할인된 그만큼 자기가 먹을 수 있다. 예.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게 너무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공매도 잔량을 한번 볼게요. 이게 공매도를 쳐놓고서 그 물량을 때려버리면 그 신용 물량이라든지 CFD 물량이 터질 걸 알고 그렇죠. 그렇게 작업을 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물론 이게 워낙 수익이 났으니까 물론 추정이에요. 그분의 주장입니다. 네. 예.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한 30만 주 정도 있었던 이건 포지션을 해지한 걸로 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30만 주 정도 있던 게 10만 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좀 정리하면서 수익을 많이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분의 주장입니다. 김익래 회장을 공격하는 주장. 그러니까 여기 이쪽 세력이 공매도를 잡아놓고서 때려서 반대 매매를 일으켰다. 그 블록딜이니까 그 블록딜을 갖고 간 사람이 갖고 있다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손실 났을 거고. 그쵸. 그런데 그걸 치면서 오히려 공매도 포지션을 극도로 이익을 나게 하기 위한 폭탄 물량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그 사람 주장이라는 거죠. 근데 왜 김익래 회장을 타겟으로 했냐면은 그 블록을 받아간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록딜 그 누가 아니, 그거는 뭐 계좌 바로 알아요. 금방 알아요. 감독원에서 다 알 거예요. 사람 다 지금 알죠. 다 네. 알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건 제가 인터뷰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저기 금감원장 행사 때 얘기했던 건데 네. 블록딜로 주식을 사간 바이어가 너무 많이 손해를 봤을 텐데 그쪽에 대해 마음이 무거워한다.
김영래 네. 회장이 그렇게 네.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꼭 이 건이 아니더라도 대성홀딩스가 서울가스 지분 꽤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네.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 거래해서 1,600억 매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공시 뒤져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자체도 뭐 불법 거래는 아니죠. 대주주가 이게 위에서 가격 판 거를 어떻게 불법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매도하고 연계된 반대 매매를 유발했던 게 있다 그러면은 반대 매매를 유발하는 그 주가 폭락도 시세 조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쪽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영역.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SG발 폭락 사태 전 공매도 가능성 조사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예. 당연히 조사할 겁니다. 그리고 조사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아까 통정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목적인 줄 알고 저런 매도가 나왔다. 그거는 뭐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세 조정을 처벌받는 거지 통정 매매가 처벌받는 게 아니다.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예. 통정 매매를 시세 조정 말고 또 언제 쓰냐 그러면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도 써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자본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지금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소금을 안 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주주 가족들 사이에서 통정 매매 해가지고 주식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그런 경우에는 시세 조정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통정 매매로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탈세로 처벌을 받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한번 저 법적인 거 따져보십시다. 저는 이제 30년 동안 그쪽 업계에 있으면서 통정 매매는 다 처벌받는다. 통정 매매는 불법이라고 저는 배웠는데 통정이라는 게 저랑 네. 아는 누구랑 둘이 얼마에 사고 팔자 이렇게 쉽게 정하고 얘기하면 짜고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시가가 네 이건데 물량 내가 받고 내 물량 네가 받아라. 네, 그게 이제 통정인 거죠. 네. 근데 통정 자체가 처벌을 받는 걸로 이제 보통은 알고 있는데 권 기자님 말씀은 통정 자체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통정 거래의 목적이 주가 조작인 경우에 처벌을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침에 팔고 저녁에 사도 통정 매매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정프로님이 그 내 주식을 바로 사는 것만이 통정 매매가 아니라 제가 아침에 팔고 정프로님이 저녁에 사도 그 목적이 같이 둘이 있었다 그러면 처벌을 받아요. 시세 조정이라든지 탈세라든지 그런 네네.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튼 지금 통정은 별로 좋지 않은 동기에서 하죠. 통상. 그래서 대부분 처벌받는 것 같아요. 예, 예. 여튼 그 만약 공매도 세력이 그래서 이렇게 네. 하십시다. 제가 사실 주말에도 우리 저 권 팀장이 그 열심히 취재했다라는 얘기를 미리 드린 이유가 이런 인터뷰도 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 방송에도 뭐 출연의 의사들도 밝히는 분들도 꽤 많이 저희한테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를 뭐 비롯해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대한 어떤 기능이 거기까지인지에 대한 내부의 논의가 있어서 취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권 팀장 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취재를 해서 여러분께 속보로 혹은 기획 취재 형태로 조금 그 내막에 대해서 더 일반적으로 보도되는 거 말고도 더 알려드릴 게 있으리라고 네. 기대합니다. 이게 뭐 한 10분 15분에 전해드리기엔 사실 사건이 굉장히 좀 크고 복잡해갖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아마 설명을 드릴 시간을 근데 저희가 좀 댓글에 마련해 보면은 저기 그 얘기 나오는데 블록딜도 사고 파는 사람 정해놓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신고하잖아요. 블록딜이라고. 그렇죠. 통정은 예를 들면 통정이라는 거는 제가 아는 통정 매매는 공개하지 않는 매매. 블록딜이라는 건 다 공개하잖아요. 이거 블록딜 했다고. 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전문이니까. 그거를 저도 이상해가지고 몇 번 취재했었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좀더 아니면은 제가 네. 오늘 확인해보고 내일 다시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 뉴스는 요 정도까지만 일단 오늘은 좀 전해드리고요. 그러시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업기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